어둠 속이었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손주 지우가 자고 있는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아이가 뒤척이며 끙끙 앓고 있었어요. 악몽을 꾸나 싶어서 등을 토닥여 주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지우의 입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계속 잠꼬대를 했어요. 거기 말고 할머니 사진 밑에 순서대로 파란색 먼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밑에 순서대로 파란색 먼저. 이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거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환갑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죠. 그 순간 지난 며칠간 제가 보고 들었던 모든 이상한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의 무의식이 폭로한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깨달았죠.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 제가 딸의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덕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찔했던 일을 겪었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40년 동안 동네 작은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했어요. 순인의 밥상이라는 식당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 우리고 반찬 만드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이모라고 불러주셨어요. 1년 전에 은퇴하고 지금은 연립주택에서 월세 받으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딸은 하나 있어요. 서연이라고 하는데 38살입니다. 제 남편은 서연이가 어렸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제가 아빠 몫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일했죠. 일주일 전이었어요.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엄마, 나 좀 부탁할 게 있어. 서연이는 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지우라는 6살짜리 아들이 있고요. 서연이 말로는 지우가 다니는 유치원이 전염병 때문에 일주일간 문을 닫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서연이랑 사위 둘 다 출장 일정이 겹쳤다는 거예요. 엄마, 이번 한 번만. 딸의 목소리가 간청하듯 떨렸어요. 어찌 거절하겠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건 자식을 낳아봐야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러마했죠. 이틀 뒤 아침 저는 보따리 하나를 챙겨서 버스를 탔어요. 제가 직접 담근 참기름이랑 고추장을 싸왔습니다. 내 손주 먹일 건데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시장 동네의 북적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가 나타났어요. 빌딩처럼 높은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딸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거대한 아파트 정문이 나타났어요. 마치 성벽 같더라고요. 경비실이 있어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문하신 분 성함과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비원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려왔어요.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서연 씨 어머니입니다. 잠시 기다리라더니 문이 열렸어요. 마치 입국 심사라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시장 한쪽에서 좌판 하나 얻었을 때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랄까요.
뭔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도 넓고 조용했어요. 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니 띠리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금고 문처럼 두껍더라고요. 안에서는 익숙한 듯 낯선 향기가 흘러나왔어요. 백화점 1층에서 나는 그런 향기였습니다. 머리가 살짝 아파오는. 오셨어요, 엄마. 딸 서연이가 맨발로 뛰어나와 저를 반겼습니다. 반갑기는 한데 얼굴에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눈밑이 거뭇하고 좋은 옷을 입었는데도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차가운 인상의 사위가 나타났어요. 강민재, 제 사위입니다. 아이고, 장모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은 깍듯했지만 눈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제 어깨 너머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손목에 번쩍이는 시계하고 한치의 구김도 없는 셔츠가 저하고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걸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제 손에 든 보따리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힘드실 텐데 괜히 오셨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으니 다음부터는 그냥 몸만 오세요. 이건 걱정이 아니었어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것들이 우리 집 격에 안 맞는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아니에요. 그래도 내 손주먹일 건데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려 거실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이 꼭 집에 들어온 불청객을 외면하는 주인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민재 씨가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해해 줘.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미는 딸의 편이 되어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저 호화로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과연 내 딸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는 걸까요? 집은 온기가 돌아야 집인데 이곳은 그저 비싸고 거대한 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렸어요. 사위는 이미 서재라고 부르는 방으로 들어간 뒤였고 서연이는 저한테 마실 것을 내어주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제가 알던 서연이는 저렇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복스럽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뺨의 살도 통통하게 올라 있었는데 지금은 날카로운 턱선과 움푹 들어간 볼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서연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제 말에 서연이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딸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애써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민재 씨가 워낙 좋은 걸 많이 사줘서 잘 먹고 있어. 다이어트 하느라 그래. 다이어트. 하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곳곳에 비싼 물건들이 있었어요. 큰 텔레비전, 가죽 소파, 반짝거리는 조명들.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건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였습니다. 저였어요. 제 환갑 때 서연이가 찍어준 사진이 거기 걸려 있었어요.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어머, 내 사진이 저기 걸려 있네. 좋은 자리에 걸어놨구나.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사위가 저를 아주 무시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죠. 서연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민재 씨가 직접 골라준 자리야.
엄마 사진은 꼭 저기 걸어야 한대. 그 말이 왠지 이상하게 들렸지만 저는 넘어갔어요. 그냥 효자인가 보다 하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 부엌에서 제가 나섰습니다. 보따리에서 참기름과 고추장을 꺼내며 이 차가운 집에 사람 사는 온기를 조금이라도 불어넣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만이라도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식사 준비를 다 했을 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주 지우였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제 품에 와락 안겼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 주는 건 이 아이의 온기뿐이었어요. 우리 강아지 많이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었지. 응, 할머니 왔다고 선생님한테 자랑했어. 그런데 사위는 서재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문을 두드렸지만 나중에 먹겠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는 저와 서연이 그리고 지우 이렇게 셋이서만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식탁에 올랐지만 서연이는 몇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오직 지우만이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밥 최고, 엄마보다 더 맛있어. 우리 강아지 잘 먹으니 이렇게 예쁠 수가 없네. 저녁을 먹고 지우를 씻기고 잠자리에 눕힐 시간이 되었어요. 지우의 방은 온갖 장난감과 동화책으로 가득했지만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 전시품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줄게. 지우는 곧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도 눈이 감기려는데 갑자기 서재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위가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의 차가운 공기는 어쩌면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밤새 뒤척인 탓인지 몸이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사위는 벌써 출근 준비를 마친 채 식탁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차린 아침상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현관을 나설 때까지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출근하자 서연이의 얼굴에 그나마 화색이 도는 듯 했어요. 오후가 되어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벽에 걸린 제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왜 하필 저 자리일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저녁 시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가 도와주겠다며 옆에 섰어요. 딸이 차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고 팔을 뻗는 순간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손목이 드러났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노르스름한 멍자국이었어요.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제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팔은 왜 그러냐? 서연이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어제 장식장 옮기다가 부딪혔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가구에 부딪힌 멍은 저런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딸의 손목 작아진 몸, 남편 앞에서만 움츠러드는 모습.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저는 소파에서 그대로 눈을 붙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손주 지우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랑 놀자. 뭐하고 놀까? 블로그.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함께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놀고 있는데 지우가 불쑥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는 색깔 박사님이야. 색깔 박사님, 그게 무슨 소리야? 응, 아빠가 색깔을 엄청 많이 알아. 그래서 나랑 특별한 놀이를 해. 비밀 놀이야. 아빠랑 나랑 둘이서만 하는 거야.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비밀 놀이? 할머니한테도 알려줘. 지우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이름이 있어. 무지개 금고 놀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금고. 왜 6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금고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까요? 와, 재미있겠다. 그 놀이 어떻게 하는 건데? 할머니도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지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쉿. 안 돼.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대.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놀이래. 우리 가족을 지키는 놀이. 6살 아이에게 대체 무슨 말을 가르쳐 놓은 걸까요? 그럼 무슨 색깔들이 있는지 정도는 말해줄 수 있지. 할머니는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는데 파란색도 있어. 지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우와, 할머니 어떻게 알았어? 파란색이 제일 첫 번째야. 파란색 자동차. 그 다음엔 빨간색 스포츠카. 그리고 지우는 신이 나서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어요. 아니다. 더 말하면 아빠한테 혼나. 이건 단순한 부자 간의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교육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어린 손주를 자신만이 아는 비밀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파란색 자동차, 빨간색 스포츠카, 그리고 순서. 정상적인 아빠라면 아이와 그림책을 보거나 공놀이를 하지, 금고 비밀번호를 외우게 하진 않습니다. 저는 거실 벽에 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 뒤에 뭐가 있는 거지? 금고가 있는 건가? 그럼 왜 아이한테 비밀번호를 가르치는 거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사위는 오늘 회식이 늦을 거라며 저녁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잠든 지우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어요. 잔뜩 취한 사위였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소파 모서리에 몸을 숨겼습니다. 사위가 전화를 걸었어요. 낮은 목소리지만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마무리하라고 했을 텐데.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잠시 침묵 후 상대의 변명을 듣다가 코웃음을 쳤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머저리 같은 놈. 머리가 안 돌아가면 손발이라도 빨라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 저와 딸을 대하던 위선적인 교양 따위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직도 질질 끌고 있어. 마감일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까지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으면 당장 처리해. 내일 아침까지 내 눈앞에 결과물을 가져와. 알았어?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사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화를 끊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굳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돈, 마감일, 가족까지. 그 단어들이 빗소리에 섞여 귓가를 맴돌았어요. 제 사위는 제가 알던 그저 무례하고 거만한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위험하고 추악한 무언가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잠깐 제가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렸네요. 제가 경찰에 전화를 건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전날 밤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위의 심야 통화를 목격한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2시쯤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지우가 뒤척이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우의 입에서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빠. 거기 말고 할머니 사진 밑에 순서대로 파란색 먼저. 그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사진 밑에 순서대로 파란색 먼저. 지우는 아빠한테 들은 말을 잠꼬대로 되뇌고 있었던 겁니다. 무지개 금고 놀이, 파란색 자동차, 빨간색 스포츠카, 순서대로. 그리고 할머니 사진 밑에 제 사진 뒤에 금고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사위가 탔던 차들의 색깔 순서.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벽에 걸린 제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제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제 사진 뒤였을까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금고를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자리. 할머니 사진 같은 건 아무도 떼어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목 멍자국. 사위의 위압적인 태도. 지우에게 가르친 비밀놀이. 심야의 협박 전화. 그리고 할머니 사진 뒤에 금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 사위는 뭔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그 증거를 집안에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6살짜리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암호처럼 주입시켜 놓은 거예요. 제 손주를, 제 순수한 손주를 범죄의 도구로 만든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냉정함도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경찰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밤새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경찰이 믿어줄까? 어떻게 해야 제 딸과 손주를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경찰에게 말해야 한다고. 새벽이 밝아왔어요. 저는 한숨도 못 잔 채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오늘 저는 경찰에 전화를 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의 남편인데, 내 손주의 아빠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잠깐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었어요. 이건 구조였습니다. 딸을 구하고 손주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순덕,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해야 해. 그날 아침 사위가 출근한 뒤 저는 산책을 나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어요.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지우의 잠꼬대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동전을 넣고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12 긴급신고 센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신고하려고요. 제 사위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며칠간 제가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딸의 손목 멍자국, 사위의 위압적인 태도, 6살짜리 손주에게 가르친 이상한 금고 놀이, 심야의 협박 전화, 그리고 손주의 잠꼬대까지. 상담원은 제 절박함을 느꼈는지 말투가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 부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묵직하고 노련함이 묻어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역수사대입니다. 박철민 팀장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을 모두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어요. 박 팀장은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물었습니다. 사위분 성함이 강민재라고 하셨죠? 직업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투자 컨설팅 회사 대표라고 들었어요. 드림인베스트먼트인가 그런 회사요. 박 팀장이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 강민재라는 사람이 최근 우리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요? 네. 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 사건으로 내사 중입니다.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어서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제보가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제 의심이 맞았던 겁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공원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사복 차림의 남자 3명이 내렸어요. 이순덕 어르신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철민 팀장입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팀장은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손주분이 말한 차 색깔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란색이 첫 번째라고 했어요. 파란색 자동차. 그 다음이 빨간색 스포츠카래요. 박 팀장이 태블릿으로 뭔가 검색했어요. 강민재의 차량 등록 정보를 보니 첫 차가 파란색 현대 소나타, 두 번째가 빨간색 포르쉐, 세 번째가 노란색 BMW, 현재 차량이 초록색 벤츠네요. 그럼 비밀번호가 파랑, 빨강, 노랑, 초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팀은 법원으로 영장을 받으러 가고 다른 팀은 공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 팀장이 제게 말했어요. 어르신, 저희 차에 타십시오. 다시 대구로 가겠습니다. 차는 딸의 아파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어요.
박 팀장이 무전기로 다른 팀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영장 발부 완료했습니다. 공항 쪽 출국 금지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때 젊은 형사 한 명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팀장님, 강민재 차량 위치 추적했습니다. 인천공항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출국은 못합니다. 되돌아올 겁니다. 집으로. 아마 여권이나 다른 서류를 챙기러 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 보이는 곳에서 대기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팀장님, 대상 차량 확인.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얼마 후 익숙한 초록색 외제차가 보였어요. 제 사위의 차였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여러 대의 차량이 순식간에 움직였어요. 정확하게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차에서 사위가 내렸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서연이와 지우가 내렸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과 손주가 함께 있을 줄은 몰랐어요. 형사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려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강민재 씨, 멈추시오. 사위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당신들 뭐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내 변호사 당장 불러. 서연이는 눈앞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서워서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박 팀장이 제게 눈짓을 했어요. 저도 차에서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어요. 서연이의 시선이 형사들 뒤에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딸의 얼굴에 원망을 넘어선 깊은 절망이 드리워졌어요. 박 팀장이 사위 앞으로 다가가 영장을 펼쳐 보였어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우리는 모두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사위는 수갑이 채워진 채 형사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집 문이 열렸어요. 형사들이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제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박 팀장이 사위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강민재, 서재 벽 뒤에 있는 비밀 금고 순순히 열겠나? 사위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박 팀장이 제게 눈짓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밀번호는 그 사람이 탔던 자동차 색깔 순서입니다. 파랑, 빨강, 노랑, 그리고 초록.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이 이 모든 걸 꾸민 거였어.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자네가 뿌린 씨앗을 자네가 거두는 것뿐일세. 형사들이 거실 벽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제 사진을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 뒤에 벽과 같은 색으로 위장된 금고 문이 드러났어요. 찾았습니다. 한 형사가 키패드를 찾아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버튼이 있었습니다. 형사가 순서대로 눌렀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띠리리.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벽의 일부가 안으로 들어가며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금고 안은 그야말로 범죄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국적과 이름이
다른 위조 여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사위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전부 달랐어요. 수백 개의 대포 통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장부가 나왔습니다. 투자자 명단, 입금 날짜, 금액, 그리고 사위의 메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사위를 돌아봤어요. 강민재,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온 가족이 세계 일주라도 할 셈이었나 보군요. 그때 젊은 형사 한 명이 다른 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팀장님, 지우 방에서 이거 발견했습니다. 빨간 돼지 저금통이었어요. 형사는 주저없이 저금통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깨졌어요. 그 안에서 외장 하드디스크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형사가 그중 하나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팀장님, 빙고입니다. 모든 투자자 명단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자금 흐름 내역, 해외 계좌 정보까지 전부 들어 있어요. 그것이 결정타였습니다. 형사들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하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이 지긋지긋한 악몽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서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형사들이 사위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복도에 나가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제 사위가, 제 딸의 남편이, 제 손주의 아버지가 범죄자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슬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어요.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 형사들은 계속 증거물들을 비닐봉투에 담아 상자에 넣고 있었어요. 그 작업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박 팀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졌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그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형사들이 모두 철수한 뒤 집안은 텅 비고 조용해졌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텅 비어버린 눈동자였습니다. 일어나. 이제 여기서 나가자. 어디로요? 우리 집으로. 엄마 집으로.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지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1층 로비에 나오니 바깥은 이미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걸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화려한 조명들이 뒤에 남았어요. 우리는 그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로우니까요. 거짓 없이 살 수 있으니까요. 악인이 벌을 받는 순간을 보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정의가 이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선택이 옳았음을 알 수 있었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도 정의가 승리하는 이 순간에 속이 후련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며칠 후 강민재는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3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500억 원에 달했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동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나와 제 연립주택으로 돌아왔어요. 2칸짜리 방이 있는 낡은 집이었지만 그 차가운 대리석 궁전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따뜻했습니다. 서연이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딸을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밥을 차려 방문 앞에 놓아주고 밤새 끙끙 앓는 딸의 등을 쓸어주며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서연이가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더니 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다 틀렸어. 일어나. 이제 그만 일어나.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살아갈 자신이 없어. 살아야지. 너는 살아야 해. 지우 엄마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속은 거지.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어. 그럼 갚아 나가면 되는 거야. 도망치지 않고 모든 걸 정면으로 마주보는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혼자가 아니야. 딸이 제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 자신이 아는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강민재의 아내 민서연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물론 피해자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재는 법정에서도 오만했어요.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투자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어요. 금고에서 나온 장부, 외장 하드의 파일들, 위조 여권, 대포 통장. 저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날 밤의 일들을 증언했어요. 손주의 잠꼬대, 심야의 협박 전화, 금고의 존재.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어요.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민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가짜 투자 상품을 만들어 300여 명으로부터 50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15년. 사위는 앞으로 15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한 피해자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영돈을 못 찾을 뻔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사위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시장 근처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좁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는 아침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부엌에서는 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서연이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명품 옷들은 모두 처분했어요. 이제는 수수한 면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밝아 보였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억지로 웃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에서 작은 반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땀 흘려번 돈만큼 정직하고 떳떳한 것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지우는 동네 공립 유치원에 다니며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잠꼬대도 사라졌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서연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지우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자기가 가장 아끼는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평화롭고 더없이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저녁 뉴스에서 강민재의 소식이 짧게 보도되었어요. 수감 중인 투자 사기범 강민재가 교도소 내에서 또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형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씁쓸한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서연이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미련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뜨개 바늘을 내려놓고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거대한 성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비로소 햇살이 드는 진짜 우리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으니까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아무 걱정 없이 웃는 아이의 얼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나누는 대화. 호화로운 아파트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거짓 없이 삽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그것이 진짜 부자로 사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제 딸의 남편을, 제 손주의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해야 했어요.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용기는 결코 배신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도 있고 상담 기관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